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처음 시댁에 들어섰을 땐 아주 평범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형제는 2명, 시어머니는 남편과 그 형, 2아들을 키우셨고요.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시어머니 혼자 2아들을 뒷바라지에 오신 셈이죠. 저는 당연히 집안의 정신적 지주이자 든든한 어른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시어머니가 장남, 즉 제 시아주버님을 특히나 아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형님이 장남이니까 조금 편해할 수도 있지 정도로만 넘겼어요. 명절이면 장남 내외가 오는 시간을 항상 기다렸다가 식사를 시작한다든지 큰아들이 원하는 메뉴를 먼저 챙기시는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저희 부부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때도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늘 웃는 얼굴로 아유, 장남이니 어쩔 수 없지 하실 때면 저도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남편도 내가 어릴 적부터 늘 형이 우선이었으니 익숙해하고 말했으니까요. 그렇게 평범한 듯 약간의 서운함만 안고 지내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병원 검진에서 루게릭병 ALS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며 언젠가는 스스로 호흡조차 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무서운 희귀병이었어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땐 정말 믿을 수가 없었죠.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끔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지만 이런 큰 병이 숨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희도 충격이었지만 시어머니 본인은 오죽했을까요? 처음 병세가 발견됐을 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그래도 초기라는데 열심히 재활하고 약물 치료받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루게릭병 특성상 몸이 점점 굳어가면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겨워지고 삼킴 기능이 약해져 식사 때마다 기침을 심하게 하는 날이 늘어났어요. 야윈 팔뚝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게다가 이 병은 꾸준한 관리와 간병이 필수라 누군가 곁에서 돌봐주어야 하는 시간이 많아지거든요. 보통이라면 장남댁이 나서서 어머니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할 법도 한데 정작 시아주버님 부부는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처음엔 형님도 맞벌이라 바쁘시겠지 하고 이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스러울 정도로 피하려고만 하더라고요. 루게릭병 환자는 기력이 떨어지면 호흡 보조기를 써야 할 수도 있고 안전 문제 때문에 집에서도 누군가 계속 지켜봐야 해요. 근데 장남댁이 저희가 애들 교육비에 대출까지 껴서 여유가 없어요. 솔직히 간병인도 못 쓰면 우리 집은 망가집니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도 주말에 한 번쯤은 들르겠죠라며 늘 바쁘다고 핑계댔고 병원비 부담에 대해서도 한사코 발을 뺐습니다. 하루는 제가 병실에 갔는데 시어머니 얼굴이 잿빛이었어요. 장남이 아침에 전화했는데 요즘 집안 형편 어렵다며 또 잔소리를 하더라. 내가 이 병만 아니었어도 하며 눈물을 훔치시는데 제 마음까지 아려왔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장남댁에 아낌없이 뒷바라지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제 와서는 아픈 어머니를 이렇게 외면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결국 퇴원 후 시어머니는 장남댁으로 잠시 가셨지만 거기서 편안하게 지내시기는커녕 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체중이 더 빠지셨습니다. 루게릭병 환자에게 스트레스는 독이 된다는 걸 아는데 장남댁이 하는 행동은 모두 반대였어요. 어머니가 덜컥 기침하면서 식사를 못하면 어머님 그러면 이거 빨리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가 쉬세요 하고 마치 귀찮아하는 듯한 분위기였고 평소에 일상생활 지원도 제대로 안 해주더라고요. 약 복용 시간도 놓치기 일수라 결국 얼마 못 가서 심한 호흡곤란이와 응급실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그 사건 이후 시어머니가 장남댁을 완전히 나가게 된 거죠. 처음엔 우리 집 상황이 안 좋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라는 식으로 얇은 핑계를 대더니 결국 대놓고 어머니도 우리가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이러다 우리도 같이 병나면 어떡해요. 둘째네한테 부탁해 보시는 게 어떤지 하고 내보내셨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뭘 보고 이 집에 시집와서 이렇게 속을 썩고 있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 장남댁을 얼마나 감싸고 예뻐하셨는데 정작 지금 와서 장남댁이 시어머니를 내치다시피 하다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어마어마했겠죠. 더구나 루게릭병은 환자가 의지할 곳이 절실한데 거의 길바닥에 나앉는 상황이었다니요. 그래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쩌겠어요. 남편이랑 의논해서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쉽지 않고 제가 직장 생활까지 하고 있는 터라 시간 배분도 어려웠지만 여전히 거동이 힘들어지고 있는 어머니를 그냥 둘 순 없었거든요. 남편도 형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어머니가 우리를 별로 대접 안 해주셨다고 해도 인간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된다. 우리 힘으로 해보자 하고 마음먹은 듯했습니다. 처음에 시어머니는 죄책감이 심하셨는지 우리 집에 오시자마자 내가 얹혀 사는 거 아니냐면서 눈치를 엄청 보셨어요. 형님 편을 늘 들다가 결국 이렇게 됐으니 저희가 자신을 거둬줄지 걱정도 되셨겠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안쓰러워서 하루 3번 약 복용 시간을 정해드리고 닦아드릴 곳은 닦아드리고 음식도 삼키기 편한 걸로 만들어드리며 차근차근 간병을 해나갔습니다. 루게릭병 환자는 근력이 점점 약해져서 처음엔 컵 잡는 것도 어렵고 나중에는 가벼운 수저조차 들기 힘들어지거든요. 게다가 발음이 흐려지거나 침을 삼키기 어려워져 목이 자주 막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식사하실 때 항상 옆에서 물이나 부드러운 음식으로 조심스럽게 챙겨드려야 합니다. 저도 간병이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병원에서 교육을 받고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면서 배워갔죠. 남편은 직장에 휴가나 연차를 써가며 시간이 날 때마다 집안일을 도왔고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시어머니 표정이 조금 밝아지셨습니다. 니들이 나 챙겨주니 한결 나아지는 기분이야. 마음이 편하니까 밥도 조금씩 들어가는구나. 정말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본격적으로 어머니를 모신 뒤론 병원에서도 스트레스 요소가 줄어서 그런지 현재 상태가 아주 급격히 나빠지진 않고 완만한 경과를 보인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사이 장남댁은 저희에게 연락도 없이 지냈습니다. 형님도 너무하시지 한 번쯤 어머니 어떻게 지내시나 물어볼 법도 한데라고 남편이 씁쓸해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한두 달쯤 지나서 장남댁이 연락을 해오긴 했는데 내용이라는 게 혹시 우리도 병원비를 일부 부담해야 하느냐. 우린 아직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라는 식이었습니다. 제가 황당해서 어머니 모실 때 비용 나눈다더니 정말 여태껏 손 하나 까딱 안 하시고 이제 와서 뭐냐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참고 넘겼어요. 시어머니가 혹시 듣고 마음 상하실까봐 속만삭이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시어머니가 우리에게 한 가지 고백을 하셨어요. 사실 내가 장남집에 꽤 큰 돈을 대줬었거든. 거의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는데 집 살 때 보태달라고 해서 아낌없이 줬지. 나중에 내가 혹시 아프면 당연히 그 집에 신세지겠거니 생각했어. 근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구나 그러면서 한숨을 푹 내쉬시는데 제가 듣는 입장에서도 너무 억울하고 안타까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어머니도 장남을 지나치게 편애하셨던 게 화근이긴 했죠. 하지만 결국 배신당한 건 어머니 자신이니까 제가 또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 그런 이야기 괜히 하시면 마음만 아프니까 일단 편하게 지내시면서 건강부터 챙기세요. 저희도 도울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요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점점 말문이 어눌해지고 식사할 때 사례가 잦아지는 등 병세가 악화될 기미가 보였어요. 저는 당황해서 어머니 안 되겠어요. 다시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하고 급히 진료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우리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며 걱정 반 각오 반으로 머리를 맞댔어요. 솔직히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장남댁이 전혀 보태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 부부 월급으로 간병용품, 병원비, 생활비를 모두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되겠지. 우리 힘으로 안 되면 대출이라도 더 받아보자. 어머니가 길바닥에 앉으시는 건 막아야지 하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마침 병원에 재입원하는 과정에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간병 서비스나 여러 복지 제도를 더 알아볼 수 있었고 저희로서는 숨통이 좀 트이는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재입원 도중 시어머니가 너희가 수고도 많고 그동안 내가 너무 몰랐던 것 같다. 사실 나도 숨겨둔 게 하나 있는데 하시며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예전에 남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시골 어딘가에 땅을 하나 사뒀다고 해요. 시어머니 명의로 돼 있는데 그 땅이 최근 개발 구역으로 지정돼서 가격이 꽤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라 남편이 어머니 그런 땅이 있었어요 하고 놀라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땐 별값도 없는 시골 땅이라고 생각했지.
장남이 집 살 때 돈 달라고 할 때 팔아볼까도 했는데 아무도 안 사줄 것 같아서 손 놓았던 거야.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몇 달 전 매매문의 전화가 갑자기 왔더라고. 그때서야 내가 갖고 있던 부동산이 조금이나마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지 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오래 고민하셨다고 해요. 내가 어차피 오래 못 살 것 같으니 그 땅을 장남한테 줄까 했는데 날 이렇게 내쳤으니 어디 더 줄 마음도 안 생기더라. 차라리 너희한테 주고 싶어. 내가 너희랑 지내보니까 적어도 사람 돌이라는 게 뭔지 아는구나 싶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 저희는 그런 보상 바라지 않아요. 모시는 건 당연히 해야 할 도리니까요. 라고 사양했지만 시어머니가 오히려 정색하시며 나도 날 위해 뭐 하나 제대로 못 써본 인생이야. 그래도 이 병에 걸려서야 누가 진짜 내 편이고 누가 날 위하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라고 못 박으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부부에게는 그 땅이 정말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 아이 계획도 슬슬 생각하고 있었고 집도 전세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늘 돈이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시어머니의 의지 문제이고 저희가 달라고 한 적도 없으니 굳이 감사하다고 해야 하나 죄송하다고 해야 하나 복잡했죠. 그 후 시어머니가 퇴원을 하셨고 어느 정도 몸이 조금 편안해진 시점에 장남댁에게 연락하셨습니다. 나 할 말이 있으니 집에서 만나자. 장남댁은 또 시큰둥하게 굴었지만 시어머니가 몇 번이고 중요한 이야기라고 강조하시니까 마지못해 약속 시간을 잡더군요. 저는 혹시나 시어머니가 감정 상하실까봐 남편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장남댁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분위기가 딱딱했어요. 형님은 우리도 좀 바쁜데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면 굳이 오지 말고 말씀만 전해주시면 되잖아요 같은 소리를 하고 형수도 이번엔 또 무슨 문제세요? 하고 곁에서 빈정거렸죠.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씀을 꺼냈습니다. 내가 나에게 준 상처를 잊기엔 시간이 조금 필요했지만 그래도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은 직접 보고 싶었다. 이제 알다시피 내가 병이 점점 심해져서 많이 힘든 상태야. 근데 내가 한 행동은 정말 납득이 안 된다. 내가 집 살 때 전 재산을 주면서 혹시 내가 아프면 내가 책임져 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장남이 당황한 듯 시선을 피하더니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었죠. 아이들 교육비에 생활비에 그리고 간병 같은 건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 하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희가 날 문전박대했을 때 둘째가 날 집에 데려가지고 간병해줬다. 먹여주고 씻겨주고 병원도 데려갔지. 반면 너희는 연락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어 라고 지적하자 형수는 그게 저희가 일부러 피한 게 아니고 정말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라는 억지 변명을 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준비해둔 서류를 식탁에 펼쳐놓으셨어요. 이건 내가 가진 땅이고 이 땅을 지금 팔면 꽤 큰 돈이 된다고 들었다. 난 이걸 둘째한테 줄 생각이다. 너희는 이미 내 전 재산을 받아서 집을 샀고 그럼 충분하지 않니? 만약 내가 혹시나 죽게 되면 이건 둘째 내가 상속받게 될 거다. 변호사와도 이미 상의했다. 장남 내외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눈이 휘둥그레졌고 어머니, 그건 너무 불공평해요. 그래도 제가 장남인데 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수는 아니, 어머니 그러실 거면 말씀이라도 미리 해주셨어야죠. 저희는 집 사느라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때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앞으로도 힘이 돼주겠다고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젓더니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지 않았니? 그 돈이 적다고 생각해? 내가 너희 뒷바라지하는 동안 정작 아프고 힘든 내가 도움받을 수 없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분위기가 심각해지자 남편도 중간에서 형, 우리도 이 땅 달라고 한 적 없어. 어머니가 직접 결정하신 거야. 그동안 형이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이건 우리가 누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어머니가 지금 힘들게 내린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장남 내외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는지 아무 말 없이 침묵이 흘렀어요. 뒤이어 형님이 그래도 어머니 몸은 좀 괜찮으신 거죠? 혹시 우리 집으로 다시 오실 거면 이라며 태세 전환을 시도했지만 시어머니가 냉정하게 아니 그럴 일은 없을 거다. 이제 남은 내 인생은 둘째네와 함께 지낼 생각이야 하고 돌아서 나오셨죠. 집으로 오는 길에 시어머니는 차 안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없으셨어요.
남편이 어머니, 속이 안 좋으세요? 하고 물으니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마음이 편하다. 더 이상 내 미련이나 마음고생도 없을 것 같아. 내가 너무 늦게 깨닫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너희한테 의지하면서 살면 되지 않겠니? 그 말을 듣는데 저도 왈칵 눈물이 터지려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정착하시고 재활치료와 간병을 받으면서 힘든 병과 싸워나가는 중입니다. 물론 루게릭병이 완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내가 끓여주는 미음이 제일 맛있다거나 오늘은 다리 운동 조금 해볼까 라며 삶의 의욕을 잃지 않으시려 노력하고요. 가끔 과호흡이 오거나 삼킴이 힘들 때면 힘겨워하시지만 앞에 비하면 그래도 안정을 찾은 편입니다. 재산 문제를 알고 난 뒤라 저희가 조금 머뭇거리면 시어머니가 먼저 내가 너희에게 민폐인 줄 알아. 그래도 꼭 병 이겨내서 너희가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그 땅이라도 팔아서 보태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솔직히 말씀하세요. 저는 어머니, 일단 건강이 우선이죠. 돈은 나중에 차차 생각해요. 혹시라도 호전되신다면 오히려 그 땅으로 경치 좋은 곳에 어머니 별장을 하나 지을 수도 있잖아요. 라며 긍정적으로 웃어 보이곤 합니다. 장남댁은 간간히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만 딱 봐도 시어머니 재산이 진짜로 둘째내로 가는 게 맞냐 이런 속내가 훤히 보이더라고요. 정말 한 번도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라고 묻는 전화가 없었어요. 그걸 시어머니도 느끼시는지 이젠 장남 얘기가 나와도 크게 동요하지 않으십니다. 어차피 저렇게밖에 살 수 없으면 내가 더 마음 써줄 필요도 없지 않겠니 하고 체념한 듯 말씀하시죠. 물론 루게릭병 간병 자체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몸 상태가 나쁘면 밤새 목이 막혀 숨쉬기 힘들어 하시거나 전동 휠체어를 쓰려 해도 팔의 힘이 약해 조작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하지만 마음만은 예전보다 훨씬 평온해 보이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도 시어머니가 지치지 않게 살뜰히 챙기려 노력 중입니다. 남편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진짜 효도겠지라며 최선을 다하고요. 이 모든 일을 돌아보면 처음 시어머니가 장남댁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을 때에는 정말 분노와 답답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버린 자식이라 여기던 둘째한테서 이런 온전한 돌봄을 받으면서 시어머니도 늦게나마 편애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부부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진심으로 표현해 주시니 저도 마음속 응어리가 많이 풀렸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결국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마지막에 잘한 사람에게 재산이 돌아온 것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시어머니의 재산 문제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병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을 돌보는 과정에서 진짜 가족애가 싹 텄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평생 장남만 바라보다가 진짜 내 편은 누구인지 이제야 알았다 하고 고개를 떨구실 때 마음이 참 묘했습니다. 저는 이 일이 끝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생각해요. 시어머니의 루게릭병이 언제 또 악화될지 간병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릅니다. 혹시 숨이 더 가빠지면 호흡기를 써야 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최소한 마음의 안정과 믿을 구하셨다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작은 희망이라도 붙들고자 의료진과 상담의 새로운 치료법이나 임상시험 같은 걸 알아보는 중이에요. 시어머니도 나 그냥 포기하고 싶지 않아. 니들 보답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겠니? 라며 의지를 보이시죠. 그럴 때마다 저나 남편도 그러니까 우리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봐야 하며 격려하고 있어요. 가족 간의 문제는 정말 복잡하고 특히 편애나 재산 분쟁이 뒤섞이면 막장 드라마처럼 치닫기 마련이잖아요. 제 경우도 처음엔 너무 고구마 같아서 숨이 막혔지만 결국 시어머니와 저희 부부가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극복해가는 길을 택한 덕분에 나름의 사이다 반전을 맞게 된 셈입니다. 아직도 장남댁과는 냉랭하지만 시어머니가 더는 그 아들 어떻게 해주고 싶다라고 말하지 않는 걸 보면 본인도 완전히 마음을 접으신 듯해요. 저희는 그저 시어머니가 남은 시간이라도 편안하시길 바라고 조금이나마 병세가 늦게 진행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 문제는 정말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때에 팔거나 안 팔고 유지해도 저희는 토달지 않을 생각이에요. 기왕이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 이익으로 더 좋은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고
마음 편히 계실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을 마련해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돈의 참된 쓰임새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이야기입니다. 루게릭병이라는 무서운 희귀병을 계기로 가족 간의 관계가 극적으로 뒤바뀌었고 저희 부부도 뜻밖의 책임을 떠안게 됐지만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시어머니와 더욱 가깝게 지낼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에는 분노와 좌절이 가득했지만 결국 함께 버티고 돌보다 보니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혹시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 중에 우리 집도 편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거나 부모님이 아프신데 형제들 간의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상황이라면 참 힘드시겠지만 결국 누군가는 나서야 하더라고요. 나중에 돌아보면 결국 돌봐준 쪽이 사람으로서 더 당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현실은 고단하겠죠.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고 하루하루 정성껏 모시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졌는지 모릅니다. 사실 바라는 건 많지 않아요. 어머니가 한시라도 덜 고통받으시고 저희 곁에서 오래 살아주시면 좋겠다는 것뿐이죠. 지금은 루게릭병이 진행 중이라 언제 또 큰 위기가 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서로 붙잡고 이겨낼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 내가 지켜줄게요. 이번엔 제가 가족이 되어드릴게요. 라고 다짐하면서요. 여기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속 응어리가 좀 풀리셨다면 좋겠네요.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사람답게 사는 길을 택한다면 결국은 좋은 결말에 가까워질 거라 믿습니다. 저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더 이상은 흔들리지 않고 시어머니 곁을 지킬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힘든 일을 겪고 계신다면 누구를 탓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따뜻하게 선택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 작은 차이가 언젠가 큰 반전을 가져다 주기도 하니까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